강달러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건 사실 이제 미국이죠, 미국. 미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기업.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할 때 중국 의존도 높으면 이제 투자들이 좀 꺼려해요.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이 약간 커지는 거죠. 불확실성도 커지고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시면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중국 공급망 배제하려고 했고 이제 유럽마저도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독일 얘기도 해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또 하나 나왔던 게 얼마 전에 유럽에서 EU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인권 문제 이제 강제 노동 네. 국가하고는 우리 거래 안 한다. 거기서 생산된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확인된 어떤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제품이 생산돼서 EU로 들어왔다. 그거 다 회수시켜 버리겠다.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통과가 되면 근데 그게 노리는 이제 나라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 지역, 그 중국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을 콕 집어서 그냥 발표를 했는데 유럽은 법안이 되게 좀 두루뭉실하긴 해요. 그 지역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강제 노동이 확인된 어떤 국가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건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 노동이 근데 신장 위구르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된 게 주로 태양광 제품이니까. 아, 중국의 태양광 제품들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태양광이. 중국 의존도가 70에서 80% 되고요.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별로 없어요. 태양광이. 입이 다면을 다 꺼내놨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EU가 이걸 한다는 건 끊겠다는 얘기예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도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2년 정도는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생각은 에너지에서 러시아 끊고 제조망에서도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당장은 힘드니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중국을 좀 배제하면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강한 섹터가 어디냐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섹터 있죠. 제조업에서. 네. 대체가 가능한. 중국을 배제하면 배제하면 어딜 써야 될까? 이게 답이 나오는 분야가 일단 첫 번째가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요? 2차 전지.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이제 강달러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사적 자원이 다 미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투자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공장 벌써 짓고 있었고 뭐 LG화학 같은 거 이미 LG엔솔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 있었죠. 근데 앞으로 미국의 강달러 수혜도 받겠지만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들 여기에 중국을 배제할 때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게 2차 전지예요. 그렇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괜찮았고 또 하나솔루션이 좋았던 이유가 하나솔루션은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에서 네. 대체 가능해요. 네. 근데 하나솔루션은 또 매출의 많은 부분이 미국이에요. 미국 주택 태양광 쪽에서는 1, 2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달러 수혜에다가 대체가 또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주가 꿋꿋이 지금 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달러 수혜이면서 이런 중국 이슈에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과 경쟁은 아닌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중국에서 꽤 잘 나갔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중국에서 뭐 도요타하고도 경쟁도 하고 근데 지금은 현대차 하면 중국에서는 존재감이 아예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거의 아예 점유율 1%도 안 됐고요. 아마. 포기했죠.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수혜가 돼버렸어요. 중국이 없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잃을 게 없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 시장이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중국 로컬 브랜드 위주로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데 만약에 중국 비중이 높았으면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잃을 게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현대차의 주요 무대는 어쨌든 미국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전기차도 할 거고 물론 이제 이번 법안에 피해주로 분류는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렇죠. 보증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 욕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했냐 도대체 이거 현대차는 조제아주에 공장 지어주는데 왜 아무것도 못 받냐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한데. 현대차는 어쨌든 달러 비중이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현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의류 OEM도 괜찮습니다. 의류 OEM 그 의류를 동남아에 공장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그 영어무역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하는 게 룰루레몬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요가복. 유명한 요가 네. 브랜드. 거기가 이 미 불경기에도 매출 가이던스를 또 올려놨어요. 되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여기 옷을 영어무역이 만들어주거든요. 주문을 받아서. 근데 동남아에서 공장을 갖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해주는데 당연히 다 달러로 그렇죠. 수출하니까 네. 이 의류 OEM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의류 OEM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미국에 요즘에 캐주얼 또 의류는 잘 안 팔려요. 근데 그쪽에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안 좋지만 이렇게 그 룰루레몬이라든가 기능성 의류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쪽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쪽 시장이 성장해서 좋은 데다가 달러 매출까지 늘어나니까 되게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기업 말고도 개별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몇 개 좀 찾아보시면 미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워낙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이제 국내 기업들 기업들?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달러 강세하면 수출 업종의 호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된 도식이었다면 지금은 또 미중 갈등도 있고 그 네. 사이에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도체도 그렇게 말하면 수출 기업인데 지금은 사실 지금 앞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네.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예. 반도체만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반도체도 수출하고 미국 그렇죠. 수출 비중 높을 텐데 왜 이쪽은 안 좋냐? 네. 자동차랑 다르게.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 가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것도 있고 중국 직수 그거 합치면 한 40%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향하는 경로가 중국이고 중국 어디로 가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하고요. 데이터 센터로 많이 가요. 근데 이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중국 스마트폰은 매 월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역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비중이 월등히 현대차처럼 높으면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는 타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수혜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중국으로 가는 순간 위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수혜도 못 느끼다가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거 수출을 못하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신 보존을 해줄 수 있는데 반도체는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전 세계에서 그냥 다 가져가잖아요. 중국하고 경쟁 자체를 원래 안 해요. 그러니까 반사이익 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이익 누릴 만한 그런 요소 자체가 없어요. 원래 중국이 못하니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또 중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선택을 못 받는 게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를 하려면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 예, 게 복잡해지니까. 중국, 미국 이런 러시아 정치 경제까지 네, 다 알고 알아야 있어요. 얽혀 되고. 있어야 되네요. 이거를 알아야 또 그렇죠. 거기서 뭐가 수혜를 받고 또 피해 보는지가 또 답이 나오니까 참 네. 이게 공부할 일단 미국과의 관계, 네,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또 달러. 보고선 예, 지금 이 말씀하신 회사는 그 어디에 기준에 해당되나. 적용하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 하이닉스, 랜드플래시 적자까지 얘기가 나온다. 네. 그런 정도까지 지금 반도체 업황은 더 굉장히 상당 기간 안 좋아요.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건요. 네. 항상 그렇지만 과거 사이클 보면 최악일 때 사는 게 맞았어요. 좋을 때 사면 항상 오히려 역으로 네.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받고 네. 지금 반도체가 빠진 지가 작년 상반기부터 빠졌거든요. 1년 넘어요. 그래서 계속 안 좋다 하는데 안 좋은 속도가 이렇게 완화되면 한 번씩 올라가요. 사실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도 한번 반도체 주가가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빠진 거는 이제 중국이 막 그게 컸어요. 상위시 셧다운 당한 게. 네. 그 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 긴축하니까 이제는 이 긴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수요를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더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는데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고 내년 상반기도 안 좋고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3분기가 더 빠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냐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수렁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버티는 건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하고 좀 다변화돼 있는데 낸드는 하이닉스가 적자 나도요. 삼성은 적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D램은요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낸드는 아직은 좀 치킨 게임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업체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YMTC라는 중국 회사가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애플에 납품한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갑자기. 네. 그럼 뭐냐면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삼성을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중간이에요. 딱 지금 점유율이. 예, 인텔하고 합치면 2위는 맞는데 인텔하고 합병하기 전만 해도 한 3, 4위 정도 했었거든요. 딱 중간인데 이 뒤에서 YMTC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플에까지 납품을 하는 순간 이거 가격 경쟁력까지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남들이 낸드에서 다 적자나도요. 삼성은 항상 흑자를 냈어요. 좀 여유가 있어요. 점유율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가정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잘못하면 낸드 쪽에서 적자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후발주자는 자꾸만 치고 들어오고 삼성의 입장도 D램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은데 낸드는 계속 좀 점유율 경쟁할 것 같아요. 낸드 죽일 기업은 죽이자. 그러니까 치킨 게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끼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곤란해진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YMTC가 애플에 납품했다 안 했다는 사실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애플은 답을 안 해주니까 그쵸. 당연히.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그 뉴스가 뜨긴 떴는데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애플 보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지 마. 거기에서 받지 말아라는 네, 그런 뭐하냐 지금 뭐하네? 약간 이런 거 있죠. 밀당하냐. 네. 지금 중국 걸 왜 봐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중국 반도체에 민감한 게 거기다 스파이칩 심었을까 봐. 네. 그래서 트럼프가 옛날에 그 화웨이 통신장비 다 없애버렸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 통신망으로 감시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애플이 아마 뭐 중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채택할 수도 있다고 쳐도 그 외 나라에서 중국 걸 채택할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YMTC가 애플에 납품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좀 무서운 건 중국 반도체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아니 애플에 납품할 정도까지면 그렇게 미국이 못하게 막는데도 이 기술력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하이닉스 주가에 되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 또 개미 투자들 일반 투자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아닙니까? 사실 네. 며칠 전에도 저희 52주 신저가 또 추락 얘기했는데 자 이게 뭐 어떤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저평가도 있겠지만 지금 각각의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네. 지금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펀더멘털이 좋아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다들 돈 잘 벌잖아요. 그쵸. 뭐 국내에선 독점 기업이고 뭐 그거만큼은 누구나 인정을 해주는데 분명히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언택트 대표 주자잖아요. 그렇죠. 두 회사. 그럼 당연히 안 좋죠. 그 투자 심리 면에서 안 좋은데 근데 이미 주가가 지금 카카오만 해도 6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코로나 종식됐다고 이제 또 빠진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반영을 했고 다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나중에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좋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물가 꺾인다고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물가 가지고 논쟁은 많은데 결국엔 이번에 그 발표된 8월달 CPI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한 번 더 놀랬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물가 피크아웃은 시작된 건 맞아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이게 아니라 너무 약간 느리지요. 이렇게 느리니까 예, 예. 몇 달 더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은 확실히 꺾인 건 맞고 물가가 꺾이고 지금 연준이 언제 스탠스를 확실히 바꾸냐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좀 낮아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 2.5%고 물가는 8%니까 6%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4.5까지 올리는 걸 예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4.5 밑으로 언제 내려갈 거냐. 요걸 봐야 되는데 요게 지난 10년간
이 데이터 조사한 걸 잠깐 봤는데 그 미국의 물가 지수가 월별로 그 평균적으로 한 0.2 정도씩 올라갔대요. 매월. 이제 월마다 0.2 정도씩 증가한 게 평균치였대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을 해보면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물가가 4% 밑으로 가요. 소비자 4에서 물가가. 5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0.2씩 증가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네. 평균치로. 네.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이제 물가랑 이 미국의 기준금리랑 바뀌어요. 물가 밑으로 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미국이 세게 페달을 밟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준금리가 더 네.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금리 인하는 섣부를 수도 있지만 네. 동결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는 거죠. 아,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제일 피해본 업종이 여기잖아요. 미국의 빅테크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과 똑같이 빠졌으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숨통이 튀겠죠. 근데 주가는 제가 6개월 좀 선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거기 시장 참가자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컨센서스가 내년 4, 5월이면 역전되겠다. 이 논리가 형성이 되면 6개월 전이면 이제 12월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네이버 카카오도 좀 숨통이 튈 수 있다.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그러니까 그때가 이거는 하나의 예상이에요. 네. 예상인데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한번 오면 주가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튑니다. 그만큼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뭐 다 안 좋은 얘기뿐이 뭐 네이버 카카오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게요. 네. 근데 9, 10월에 어쨌든 그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이라면 네. 도망갈 게 아니라 좀 이제부터는 좀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시점이다.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못한 건 해외여행밖에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다른 건 사실 국내에서 다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이제 남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본 좀 풀어라. 일본 안 일본 풀더라고요. 여행, 그렇죠. 일본 여행 가기를 되게 그러니까 그 원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데도 또 이제 예. 네. 근데 일본에서 기사 보니까 10월에 푼다고 예, 하더라고요. 푼다고 또 나왔었죠. 근데 또 예전에 7월에 푼다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풀 거는 같아요.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원래는 지금 단체 여행밖에 못 가잖아요. 패키지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개별 이제 패키지 아니더라도 개별 여행으로도 이제 10월부터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가려면 비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비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관광 목적이면 짧게는 갔다 올 수 네, 갔다 올 수 있었잖아요. 있죠.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바뀔 거는 같은데 우리 한국도 사실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원래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8월 달에 한시적으로 그걸 딱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10월까지 또 이거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면 결국엔 일본하고 한국하고 제가 봤을 땐 10월에는 서로 합의하에 좀 자유롭게 여행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여행 항공주한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일본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여행 항공주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주가가. 그래서 저는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는 누가 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눌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장 산업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있고요.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구조적인 성장은 지금 대표적인 게 전기차 같은 거. 네. 침투율이 낮은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그건 이제 누구나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거의 망가졌다가 회복되는 사이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은 2019년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2019년에 코로나 전의 수치랑 네. 지금 수치랑 비교를 하는데 카지노나 이런 거 봐도요. 지금 10%밖에 안 돼요. 그 2019년하고 비교해보면. 네. 그럼 나머지 이게 풀리면 앞으로 80%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도 하나 정도 포트에 넣어놓는 거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카지노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지노는요. 이게 물가 영향도 잘 안 받고 이게 그 카지노는 그대로 있어요. 사람만 와주면 끝나요.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뭐 항공산업이나 여행산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카지노는 가만히 있어서 사람만 채우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기 시작하잖아요. 일본 사람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도 오겠죠. 중국도 뭐 항공편 더 늘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카지노 쪽
것도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네.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긴 올랐어요. 네. 오르긴 올랐지만 근데 2019년도랑 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래서 해외 여행 쪽은 아직은 좀 괜찮게는 보고